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렵게 문을 연 3월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얼어붙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 원내대표가 연설을 계속하려 하자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한국당 쪽에선 격려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어제 있었는데 시끄러웠습니다. 네, 교섭단체 연설은 사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하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있었고 어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바른미래당이 하는데요. 근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네. 네, 문제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말을 듣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삿대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의원들은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온 발언도 정말 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위헌이다. 가짜 비핵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의 운동권 외교다라는 조금 수위를 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영상 보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 고성을 쏟아내니까 그리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의장석에 가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근데 사실 한국당은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색깔론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략이다라는 그 평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색깔론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 여당을 향해서 일종의 그 강하게 좀 뭐랄까요 대여 투쟁을 펼쳐간다. 네. 이런 그 이미지들을 준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이 발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이 발언이 외신을 인용한 거다라고 지금 나 대표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난해 9월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미국에 있는 통신사인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었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도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보도를 안 해드렸는데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 이런 식의 모욕적인 외신 보도를 또다시 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했던 얘기가 톱 스피커.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 뭐 이렇게 표현을 썼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옮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문장이라는 건 앞뒤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 격렬하게 반응했고 청와대도 거북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염원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본회의 끝난 다음에 긴급 의원 총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리고 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3287님은 아무리 그래도 국가 수장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국회에서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TV 보기가 겁나요. 고나경님은 막말과 거짓으로 뒤덮인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또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어요. 3656 끝번호 쓰시는 분은 나경원 대표의 국회 연설은 국민의 생각을 충실하게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눈여겨봤던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렇게 리더가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을 하는 건 좀 오랜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들을 했어요. 네, 좀 말씀드리면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여기서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멸의 정치고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얘기는 들어줘야 된다. 참아라.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국회의장 일을 하고 있다. 국회라는 곳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들어줘라. 경청히 해라. 이런 표현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원내 대표한테는 발언을 이어가라고 얘기했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들어주라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만 네. 국회의장의 입에서 나온 이 문장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지 국회는 어제 또 통째로 멈추진 않았습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 4개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인도 LPG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의결됐습니다. 각 정당들이 다 논평을 죄송합니다. 각 정당들이 다 논평을 내긴 했는데 그 논평 자체에 또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관련 소식 만나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미세먼지 문제 다루기 위해서 현재 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손 대표의 제안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니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합니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목소리를 쭉 들으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중이죠. 네. 그런데 그곳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예전에 제안했던 게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구 구성 이거를 제안했었는데 이거를 수용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지난 8일에 손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뭐 이런 주변 국가와 함께 초국가적인 기구를 만들자 제안했는데 네. 청와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손 대표는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총리를 좀 제안을 했는데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네, 그 유엔 사무총장 지냈을 때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격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청와대는 반 전 총장에게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반 전 총장 측도 그 의사를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정부 구상을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쓱 나온 것이니까 좀 단정하게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예. 앞서 말씀을 또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정부하고 여당이 LPG 차 관련된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사실 LPG 차가 배출가스 평균 등급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줄이는데 좀 도움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LPG 차 저는 렌트할 때 한 번인가 해보고 못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택시하고 그 장애인 차량들에게 예. 제공이 됐었죠. 그리고 국가유공자에게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었죠. 근데 법안 폐지가 되면 LPG 구매로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 그 LPG 연료가 싸니까 지금 현재 LPG 가격 그 리터당 가격이 800원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800원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연비가 약간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료값이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이 LPG 차량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더군요. 네, 그래도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또 자연이 고갈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LPG 차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 뉴스 이어갈까요? 방송 촬영 때문에 미국에 있던 정준영 씨는 오늘 오후 입국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정보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정 씨. 이내 몰려든 취재진에 둘러싸였고 입국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저녁 때쯤
정준영 씨가 인천공항 통해서 귀국하는 장면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공항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져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냥 지나치면서 짧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을 남겼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사과문을 내놓긴 했어요. 네, 소속사를 통해서 한 새벽 12시 반쯤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모든 죄를 인정하더라고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SNS 대화방에 유포한 거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행동한 거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연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그 시작될 수사기관 조사에도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 씨는 최근까지 외국에서 머물면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 다 접고 바로 어제 귀국했습니다. 오후 6시쯤에. 네.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기자들이 정말 많이 갔더라고요. 그 입장 정리나 뭐 발언 이런 건 안 하고요. 포토라인 무시하고 그대로 준비된 차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정식 입건이 된 거죠 이제? 네, 이 혐의가 정확하게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인데 줄여서 성폭력 특례법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몰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피해자 신분이 된 겁니다. 이 혐의는 뭐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지만 빅뱅 멤버 승리 씨 그 성접대 의혹 수사하다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카톡 내용인데 2015년 말부터 9달 분량의 방대한 카톡 내용이 언론도 그렇고 경찰도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가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는 영상물이 한 대여섯 개 정도라고 합니다. 뭐 사실 이 영상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촬영했는지를 경찰에서 잘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황금폰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준영 씨가 예전에 한번 예능 프로그램에서 황금폰 관련된 언급을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정준영에게는 아마 옆에 있는 패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준영에게는 카카오톡 전용 그 휴대폰이 있다. 그걸 황금폰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서 경찰이 이 황금폰을 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황금폰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만약에 진짜 이 황금폰이라는 게 그 안에 이런 동영상들이나 뭐 부적절한 내용들이 가득 담긴 전화기를 다른 동료 연예인들도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것이었다면 이거는 뭐 그 심각한 거죠. 이제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런 걸 가지고 희덕거릴 수 있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런 것들은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SBS가 어제 또 단독 보도를 하나 했어요. 네, 저도 기다리고 있다가 봤는데요. 참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톡방에 연예인 아닌 김 씨가 등장을 하는데 성관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기절해서 플래시 켜고 촬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 씨가 성폭행을 한 거라면서 웃어요. 뭐 그런 내용이 또 남아 있고요. 뭐 여기에 또 수면제를 먹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한 경험을 묘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 씨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수면제를 먹이고 그 성폭행한 거면 이거 정말 큰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거리낌 없이 농담을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은 영화다. 살인만 하지 않았을 뿐 구속될 만한 일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이게 범죄 행위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서로 희덕거리면서 이런 대화들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도 이 비슷한 건으로 뭐 성관계 도중에 여성을 촬영한 내용으로 한번 그 고소를 당했었어요. 네, 그리고 방송도 안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근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휴대전화를 대출하겠다고 했었는데 고장이 나서 자체 복구한 다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조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제출하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휴대전화가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검찰청은 뭐 정준영에게 뭐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가 허술했다는 게 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처음 신고한 사람이 방정현 변호사라는 분인데요. 네. 어제 SBS하고 또 인터뷰했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경찰에 왜 제보를 안 하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일파만파로 계속 퍼지고 있어요. 뭐 지금 여기저기 지라시에는
또 다른 걸그룹들의 이름이 막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이 막 등장하기도 하면서 각각의 연예인들 그 소속사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나는 관련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디까지 번져나가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정준영 씨 사건 정말 걱정되네요. 이런 일이 연예인들만 그러는 게 아닐 거니까요. 2109님이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진짜 걱정됩니다. 예. 경제 소식 짧게 좀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 중단기적 역풍이라고 이제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중단기 짧게 보자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 네, 뭐 좋은 얘기는 했습니다. 네. 뭐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뭐 이런 건 얘기했는데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부진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추가 경정 예산 8조 9천억 편성하라고 권했습니다. 이게 IMF가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홍남표 경제부총리 또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것에 그러니까 추경을 경고한 부분들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추경이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뉴스가 많은데 다 못 전해드렸네요. 네.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